역시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물건인데요. 좀 특이하게 지분이 나온 물건입니다. 그냥 딱 지분 경매하니까 이거 생각만 해도 좀 머리가 지끈거리지 않습니까? 수익성이 나올까? 그냥 계산을 해봐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강제적으로 묶어놔도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좀 안타깝습니다. 수익 분석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수익 분석을 해보니까 요거 수익률 괜찮습니다. 11% 가까이 나오고요. 수익률이 꽤 괜찮습니다. 더 하고 싶은 얘기가 혹시 더 있는지 물어보거든요. 절레절레. 당신의 경제를 살리는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 안록현의 부동산 물건 분석에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안록현입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의 이해를 돕고자 부동산 전문가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선 부동산 법률 분석과 사업성 분석을 책임지고 있는 이종걸, 강치현 전문위원이십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금융 분석과 건축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손용만, 박상준 전문위원이십니다. 오늘도 다양한 분석을 부탁드리며 패널분들을 모시고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물건은 역시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물건인데요. 좀 특이하게 지분이 나온 물건입니다. 전체 부동산이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일부가 나온 것인데 그런 일부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또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이 물건을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동에 있는 물건입니다. 명동하면 뭐 어디구나라는 거는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다수는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 대로변에 있는 물건인데요. 대지가 132평방미터입니다. 평수로 40평밖에 안 되는 작은 건물인데 그 중에서도 3분의 1이 경매가 나온 것입니다. 건물도 360평방미터입니다. 그 중에 3분의 1인 120평방미터가 경매가 나온 거죠. 평수로 따지면 건물이 109평인데 그 중에서 36평이 경매가 나온 것입니다. 대지 지분도 3분의 1이 딱 나왔고 건물 지분도 3분의 1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 감정가가 26억이 잡혔습니다. 26억 5천만 원이 잡혀서 한 번 유찰돼 가지고 지금은 21억 2천만 원 정도 선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선 이 물건의 그 경매 진행되는 특징이라든가 뭐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 이 변호사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 물건은 지분 경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분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매 중에서도 가장 이제 난이도가 높은 경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이제 지분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 이제 여러 명이 하나의 소유권을 나누어 가지는 경우에 그 전체 물건 중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비율을 바로 지분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우리 부동산 등기법상 이러한 지분은 등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의 1이 이제 지분권자로 등기가 되어 있고요. 이제 전체 부동산 중에서 경매로 나온 부분은 3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만 경매로 나온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간혹 이런 지분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비율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지분권자가 몇 명이신지를 본 다음에 그 숫자로 나누면 그 지분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 부동산을 이제 설사 낙찰을 받더라도 부동산 전체를 낙찰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부동산 전체에 관한 3분의 1의 권리를 낙찰 받으시는 거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냥 딱 지분 경매하니까 이거 괜히 3분의 1 권리를 취득한다고 그 생각만 해도 좀 머리가 지끈거리지 않습니까? 손님님 어떻습니까?
그렇죠. 좀 생소하죠. 네. 생소하면 낯선 거죠. 그렇죠. 낯선 거는 또 아무래도 일단 거부감이 그쵸. 예, 거부감이나 이제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강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돈이 네. 이거 수익이 된다 그러면 어쨌든 달려볼 만 합니까? 아니면 일단 지분 경매하면 사실 좀 뒤로 물러서게 됩니까? 글쎄요, 정말 지분 경매는 일단 뭐 제가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만 알고 있었고 실제로 제가 이런 물건을 다뤄보기는 처음입니다. 근데 요건 조금 조심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래도 상당히 일반 사람들보다는 접근돼 있으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지분 경매 얘기가 나오니까 일단은 한 발 살짝 움츠러드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전문위원들도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지분 경매는 낙찰이 받기도 힘들지만 훨씬 유찰 횟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본인의 권리를 잘 활용만 할 수 있다면 이게 이제 좋은 어떤 그런 투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만만치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단 명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다른 지역하게 다르게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실은 여기가 많이 이렇게 왕래가 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이 지역 자체를 이제 명동 관광특구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광특구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에서 권장하는 어떤 이런 용도로 갈 수 있는 부분과 또 허용하지 않는 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 의원께서 미리 좀 먼저 설명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명동 관광특구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서 예. 이제 이 명동 전체 중에 일부를 관광특구로 묶어가지고 이제 그 문화 집회 시설이나 그다음에 공연장, 그다음에 관광 호텔들을 주로 이제 관광객을 위한 시설들을 짓기 위한 지역으로 지정을 한 거죠. 상업 지역에 이제 가능한 일부 용도들을 제한을 함으로써 가로 환경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로 활성화가 저해되는 일반 단독주택이라든지 근린생활 중에서도 이제 목욕탕이나 탁구장 같은 거 사람들이 이렇게 가로 지나가면서 볼 수 없는 것들을 하는 용도들은 불허 용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생활 중에서도 소매점이라든가 이런 건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가 또 관광특구고 하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건물들이나 이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 이미지에 좀 나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가능한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흔히 알기로 중국 관광객들 그러면 화장품, 그다음에 정관장 뭐 이런 그런데 가장 선호하고 뭐 이런데 뭐 그런 매장이 들어간다 그러고 오히려 되게 권장 사항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 토지가 물론 토지는 좀 작은 토지지만 그 3층짜리 그냥 달랑 이렇게 올라가 있단 말입니다. 물론 건폐율은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그러면 이거를 허물고 여기 새로 짓는 게 어떨까요? 사실 이 지역이 현장에 가보시면 낙후된 건물들이 쭉 가로변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들이 이유가 이제 각 필지마다 과소 필지라고 그래가지고 20평이나 15평 이에 쪼개져 있는 필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서로 지주들이 마음이 맞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획지라고 그래서 강제적으로 묶어놨습니다. 근데 강제적으로 묶어놔도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니까. 그러다가 민원이 생기니까 이제 그 어느 정도는 그 획지를 풀어줬습니다. 근데 우리 이 물건 같은 경우는 획지가 풀린 상태로서 이제 자유롭게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그런 개발을 해라 라고 지정을 해놓은 곳입니다. 근데 우리 두 필지 같은 거는 이제 공동 개발을 지정한 것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필지 중에 3필지나 4필지 같은 거는 공동 개발을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정한 거 3곳을 합쳐서 권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권장을 하더라도 9필지를 다 해봐야 14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기에는 좀 미흡해서 그 나머지 주변을 더 지주 작업을 한다든지 땅 작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게끔 하면은 사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토지가 두 개의 필지인데 이것도 이제 120평방미터밖에 안 되는 어떤
아니지 132평방미터밖에 안 되는 이것도 두 필지니 한 필지당 이제 면적이라고 해봐야 66회배 정도. 예, 평방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다른 주변에 7필지하고 합쳐서야 9필지니까 나머지 7필지도 뭐 다 고만고만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필지당 20회배를 넘는 게 두 필지밖에 없고 그래요? 6제곱미터, 무슨 7제곱미터, 5제곱미터 그런 필지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걸 아무리 공동개발로 지정을 해본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작은 면적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그때 9필지가 다 이제 그 동의가 된다 그러면 그래도 이제 상당한 나름대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있긴 한데 이 필지 이외에 다른 필지를 얘기하기 전에 일단은 내부적으로도 이게 3분의 1씩 나눠져 있는 거란 말입니다. 만약에 이걸 뭐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낙찰을 받게 된다 그러면 일단은 뭐 밖에 다른 필지 있는 사람들은 고사하고 이 안에 있는 사람부터 이제 서로가 이제 협조가 잘 돼야지만이 그래도 최소한 뭐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될 텐데 본인이 3분의 1 지분을 가지고 내가 그러면 3개층 중에서 나는 1층이 제일 좋으니까 나는 내가 혼자 1층을 갖겠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뭐 이런 주장이 가능합니까?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런 주장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흔히들 이제 공유에 관해서 착각하시는 부분이 이제 3분의 1 지분권자니까 이 건물 전체 중에 이 땅 전체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 이게 뭐 1층이면 1층, 2층이면 2층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그 공유에서 그 3분의 1을 사용할 수 있다는 권리는 전체의 3분의 1만큼을 이제 이용할 수 있다는 권리가 있을 뿐이지 어떤 특정 부분을 이제 이용할 수 있다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층을 내가 쓰겠다 또는 2층을 내가 쓰겠다 이런 주장은 이제 할 수가 없고요. 지분권자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대를 이미 준 상황이라면 임대료 중에서 3분의 1만큼은 자기가 이제 받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그 임차 상황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본인이 더 그러니까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고 더 이제 많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이런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하고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3분의 1 지분 가진 사람은 본인이 자기 의사로 뭘 결정할 수는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유물에 관한 이제 권리는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공유물 자체, 그러니까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이 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를 이제 처분하는 경우 이때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것이고요. 네. 이 공유물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임대를 준다든지 일부를 이런 경우에는 이제 관리행위라고 보는데 이런 경우는 전체 지분의 과반수 그러니까 51% 이상을 이제 확보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존행위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공유물 자체를 지키기 위한 행위라고 봐가지고서 지분권자면 누구나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임차인을 바꾸거나 그런 부분은 관리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의 지분권을 확보해야지만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낙찰을 받더라도 3분의 1 지분권자, 소수 지분권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이제 임차인을 바꾸거나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다른 사람도 이제 3분의 1 지분만 가지고는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하기는 좀 쉽지가 않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적어도 2명 이상이 힘을 합쳐야지 이제 적극적인 관리 행위 같은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의원님께서 아까 그 여기 관광특구에 그 숙박업소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여기 9필지가 다 합쳐져 가지고 호텔을 만약에 짓는다고 하면 그래봤자 대지 평수는 어쨌든 한 450평방미터 한 140평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큰 호텔을 지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용적률에 있어서는 어떻게 더 엄청난 차이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현재 명동 관광특구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이 지역을 이제 기준 용적률을 500%로 하고 네. 허용 용적률을 700%로 하고 상한 용적률을 기준 법에 대한 2배의 용적률을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허용 용적률이 700%면 1,400%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관광특구니까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 호텔을 짓는다 그러면 거기에 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수지가 나온다 그러면 뭐 저층이나
판매 시설로 하고 고층부터 관광 호텔을 한다 그러면 관광객들에게는 좋은 지역이 되겠죠. 아니 그 토지비가 거의 뭐 감정가 잡힌 금액으로 해도 3.3 평방미터당 한 2억 정도 한다고 해도 용적률을 1,400%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그 내부적으로도 일단은 서로 협의가 돼야 되고 그 상태에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이제 하려면 그렇게 하려면 이제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아마. 그럼 많은 시간이 필요할 텐데 그렇게 해서 새로 짓는다고 해도 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중심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근데 중심미관지구이기도 하죠. 이 중심 미관지구는 대로변에서 3m 이상 떨어뜨리면 되는 거고 지금 우리 지적도상에는 20m 정도 그 가로변에 전부 다 그렇게 지정했어요. 근데 여기를 중심 미관지구로 지정해 놓은 거는 관광 특구니까 디자인도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서울의 랜드마크 자리가 되니까 모양을 그나마 그 좋지 않게 하면은 우리 서울의 명동인데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놓은 게기 때문에 우리 필지에서 뭐 후퇴해서 짓고 못 짓고는 없습니다. 그거는. 그럼 여기서 우리 손 의원님께 한번 마이크를 옮겨서 이게 이제 만약에 다 협의가 다 잘 됐습니다. 9필지에 있는 분들이 뭐 다 협의가 잘 돼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만약에 올린다고 하면 당연히 뭐 여러 필지니까 신탁회사랑 가는 게 편하겠죠. 그렇죠. 신뢰도 때문에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사업성상으로 사실 저는 좀 퀘션 마크인 부분이 네. 아까 이게 계략 보면은 3.3 제곱미터당 약 2억 정도라고 얘기한다면 토지를 9필지를 해봐야 140평 그러면은 토지 때만 하면 280억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호텔을 진다고 하면 그 실이 매실이 안 나올 텐데 그만한 토지비의 비율로서 수익성이 나올까? 그냥 계산을 해봐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인허가나 어떤 용도 지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였는데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거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어떤 수지적인 어떤 내용이 나와야 가능할 거로 보이는데 수지상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을 그 용도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좀 사실은 좀 의문점이 들고요. 두 번째 이제 박 의원님한테 좀 궁금한 부분이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 호텔 말고 다른 용도를 가는 경우에도 인센티브가 가능합니까? 다른 용도들이요? 네, 지금 권장 용도로 했을 때 네. 하고 뭐 쌈지 공원이나 뭐 공개공지나 이런 지구 단위 지침도 그때 말씀드린 그 내용에 충실한다고 그러면 저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한 9필지 가지고는 사실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설계를 해봐도 70실 정도밖에 나오질 않어요. 그래서 이거를 더 한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93-2번지나 93-4번지 한 4-5필지를 더 묶어가지고 적어도 대지 면적이 200평 정도는 돼야 그 용적률을 1,400%까지 못 찾아먹더라도 1,000%만 찾아먹더라도 지상 용적률이 2,000평은 돼야 그나마 100실 정도로 돼서 사업 수지가 나올 것이라서 지금까지 사업이 안 된 이유 중 하나가 과소대지가 여러 개 붙어 있다 보니까 서로 마음에 맞는 것도 안 되고 그다음에 여기 또 간선가로변에 붙어 있는 거하고 이면가로변에 있는 대지 가격이 또 차이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협의도 잘 안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권장과 추천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사실은 호텔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데 사실 사업성으로 측면으로 쳐다보면 사실 그 용도는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블록화 개발을 한다면 구도는 결국에는 신뢰가 있는 신탁 구도든 이런 구도로 하되 아마 여기에 적합한 다른 용도의 신축 건물을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토지비가 이제 여기 3.3 평방미터당 2억 하니까 140평으로 기준하면 물론 280억이지만 사실 여기는 이제 대로변에 있는 게 있고 안에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거는 제3자가 여기 들어가서 이거를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매도를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기존의 토지주들한테 조금 더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찾아보자
라는 측면에서 만약에 접근을 한다고 하면 토지비가 얼마가 된가 이거보다는 이제 하다못해 여기다가 그 오피스 건물로 그냥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이제 활용도가 더 높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블록화를 시켜서 적정 규모의 토지의 지주들과 합의를 해서 블록화 개발을 하는 경우 또는 아니면 현지에 있는 현황대로 있는 두 개 필지만 갖고 하는 경우 이렇게도 좀 구분을 해서 검토를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우선적으로는 그 거기를 이제 신축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가 그리고 신축을 했을 때는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라는 거를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수익이 높으면서도 단순화시킬 필요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하기 전에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제 지분 경매를 받았을 때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권리도 있고 이제 의무도 3분의 1 지분이 이 사람이 갖고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이제 새로 만약에 3분의 1 지분을 낙찰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부분도 같이 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과반 지분을 확보했을 때하고 그렇지 못할 때하고의 어떤 차이점은 있지 않겠어요? 예, 물론입니다. 지금 민사집행법상 간이한 이제 집행권원의 일종인 인도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가 되겠는데요. 일단 이거는 두 가지로 상황을 나눠봐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반 지분권자냐 아니냐에 따라 다를 뿐만 아니라 이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냐 아니면은 대항력이 없느냐에 따라 다른데 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으로는 이제 그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동이고 그 주변에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임차 관계를 봤을 때는 아마 그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좀 가지기 어려운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반 지분권자인 경우에는 이제 인도명령 신청이 가능하다고 볼 것이고 과반 지분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인도명령이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종전 지분권자가 그러니까 경매를 당한 채무자가 이제 지분권자로서 이제 부동산을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경락인이 채무자의 지위를 이제 이어받는 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보존행위로서 자기가 소수 지분권자라고 하더라도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인도명령을 신청해서 이제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장 예민한 부분이 분명히 기존에 있는 임차인들이 이 저당권이라든가 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우선적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은 사실 되게 예민한 부분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이름 보여지지만 만약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면은 이제 지분 매수한 사람이 이제 종전 이제 소유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분권자가 되겠죠. 지분권자의 그런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임대인이 되어가지고서 임대차 보증금도 이제 반환해야 되고 공동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그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불가분 채무라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관계냐 하면은 3분의 1, 그러니까 내 몫만 나는 3분의 1 지분권자니까 전체 임대차 보증금이 뭐 예를 들어서 3억이다 계산하기 쉽게 그러면은 그 중에서 1억만 돌려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에 관해서도 다 돌려주지 않으면은 이제 그 안 되는 불가분 채무 관계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경우는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 달라지겠지만 만약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항력이 있는 경우라면은 임대인의 지위를 이제 승계하는 게 될 것이고요. 대항력이 없는 경우라면은 이제 자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대차 계약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이제 2명만 차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목에 해당하는 만큼은 이제 차임을 벌고 있지 못하는 게 되기 때문에 2명이 이제 뭐 임료를 받고 있는 거는 뭐 그렇다고 임료가 줄어들진 않을 테니까요. 거기서 자기 몫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다가 반환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여기를 나간다고 한다면 나간다고 하는데 대항력이 있으면 보증금을 물어줘야 되는데 그건 이 나간다고 하는 부분은 나머지 그 3분의 1, 3분의 1 그 합쳐서 3분의 2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도 실제로
소유자가 만기가 돼갖고 만약에 나간다든가 한다고 하면 네, 그러면 그 임차인이요. 부분은 공동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동 책임을 져야 불가분 채무라는 게 다른 사람들은 책임을 안 진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제 같이 공동으로 책임 관계가 있는 공동으로? 거기 때문에 예. 근데 대신에 공동으로 책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몫만 딱 지분 그 범위 안에서만 보증금을 돌려주면 되는 게 아니라 다 돌려주지 않으면 인도 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뭐 이제 부담 비율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보증금을 주는 것하고 이제 임대차 목적물을 돌려받는 반환하고는 동시이행 관계라는 관계인데 이제 3억을 다 주지 않고 자기 1억만 주고 나서 이제 인도 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3억을 만약에 줘야 된다 그러면 누가 3억을 주든 어쨌든 그 그렇죠. 사람한테는 3억을 주고 예. 만약에 내가 3억을 다 줘갖고 이 사람들 하면 이 사람들은 나중에 1억씩을 그렇죠. 받아야죠. 청구를 부상권 하든지 행사라는 하더라도 거에서 받아야 됩니다. 어쨌든 이 대상한테는 그 전체 금액이 나가야지만이 어쨌든 인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어떤 업종을 집어넣으면 얼마 정도를 받는 게 적정선이다 뭐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해보는 게 그래도 좀 순서가 맞을 것 같아서 우리 그 강 의원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이 주변 임대가 시세를 일단 저도 나름 이 지분 경매라는 게 좀 생소하다 보니까 제가 좀 조사를 하는데도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1층, 2층 저희가 지금 3계층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제 명동이라는 곳이 워낙 상권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딱 얼마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레인지를 두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좀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네. 1층 부분을 봤을 때 보증금을 250만 원부터 400만 원 사이까지 이제 이렇게 레인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거기에 10%인 이제 25만 원부터 40만 원까지 3.3 제곱미터당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것보다 더 높은 곳도 있습니다. 물론 50만 원 정도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요 정도가 아마 일반적일 것 같아서 요 정도로 산정을 해봤고 2층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증금이 그 3.3 제곱미터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고 이제 월세는 통상 거기에 10% 정도로 대부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그다음에 3층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50만 원에서 100만 원. 그다음에 월세는 이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3.3 제곱미터당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 이제 추정 임대가를 산정을 해봤는데 1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천만 원에 월 900만 원 정도가 지금 될 것 같고 2층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의 3,600만 원에 월 360만 원. 그다음에 3층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1,800만 원에 월 180만 원 정도로 제가 사실 평균가로 한번 산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해당 빌딩의 보증금은 1억 4,400만 원에 월 1,440만 원 정도가 나올 걸로 추정을 합니다. 사실 제가 뭐 정확하게 이걸 알 수는 없어서 이 정도로 추정을 사실 해봤습니다. 네. 사업하시는 입장에서 자 현재 상황은 이런데 이제 여기에 만약에 3분의 1 지분을 해가지고 만약에 들어간다면 이제 일반적으로 요 정도 전체가 이제 건물에 다 임대가 된다면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올 수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통으로 1층, 2층, 3층을 이제 평수로 나눠서 환산을 한 거고 일단은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처음에 생각은 좀 괜찮은 업종을 이렇게 쪼개서 넣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나름 이제 이렇게 이름이 있거나 그래 브랜드 파워가 있는 어떤 한 업체가 전체 임대를 할 경우에 아무래도 임대가 상승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고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통임대로 지금 이제 전제를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통임대를 했을 때 지금 업종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지만 일단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이 가장 유력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 거에는 뭐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뭐 수제 돈가스 체인점도 있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버거킹이나 롯데리아, KFC가 이 주변에 현재 없습니다. 없어서 제가 산정을 해봤고 두 번째로 이제 커피 전문점이 가장 간단하게 이제 있는데 그 없는 커피 전문점이 두세 개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브랜드는 명기를 안 했습니다만. 그럼 세 번째로 이제 유니클로라고 일본 계열의 일단 뭐 옷이라든가 여러 가지 판매하는 가게를 유치를 통으로 임대를 한다면 2억 5천에 2,500만 원이 지금 사실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가격으로 나옵니다. 이 정도만 받아도 경락가를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금액 17억의 낙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수익은 어느 정도 뭐 저희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추정 임대가인데 지금 명동이라는 어떤 특정한 구역을 봤을 때 최소 이 정도만 나와도 3분의 1 우리가 흔히 요구하는 요구 수익률을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산정을 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 강 의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그 어떤 개발 방향을 한다면 현재 있는 건물 자체도 약간 노후화됐고요. 그러다 보니 외관도 사실 좀 약간 접근하기에 친밀성이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보면 사실 2층, 3층이 1층만이 전부가 아닌데 2층, 3층이 사실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는 기존에 누군가가 고객이 지정되어 있는 고객이 오는 게 아니고 지나가는 노선 상가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근데 2층, 3층도 활용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접근하는 게 보통 명동이라고 칭하는 거는 젊은 계층과 여성 계층이 가장 많은데 건물이 노후화됐다 보니까 좀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렇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통으로 3층 전체를 그러니까 최소해서 리모델링 겉모습과 간판하고 이런 걸 하면서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통 임차를 하면서 아까 우리 강 의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들. 그러니까 제가 뭐 생각해 보기에는 그냥 패스트푸드, 뭐 아이스크림, 음료대, 뭐 종합 패션, 뭐 이게 다 아까 그 부분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면서 1층을 통해서 접근을 해서 2, 3층을 같이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이템으로 변경을 해야 이 건물이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이 의원께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지금 있는 거 보면 그러니까 권리도 공동이고 책임도 공동이 되지 않습니까? 예. 공유라고 하는 거는. 근데 실무에서 해보면 가끔 매매계약서 또는 이제 등기, 저희도 신탁 등기하는 거 보면 지정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좌측 상단에 25평. 네, 구분 소유적 공유. 그렇죠. 뭐 이렇게 하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만약에 이제 그 각각의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지금 있는 공유자들하고 예를 들어서 계약서나 어떤 그런 걸 통해서 등기상으로 지정을 하는 위치를 지정해 가지고 내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없을까요? 예,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요. 이게 공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목적물을 지분 비율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부분을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개념은 구분 소유적 공유라는 개념인데 건물을 특정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잘라서 그 부분에는 자기가 전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권리가 되겠고요. 이런 관계는 이제 서로 간에 명의 신탁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층 같은 경우는 이제 전부 다 소유자 중에 한 명이 다 쓴다고 보면은 원래는 그 1층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이용권만 있는 건데 나머지 3분의 2의 권리를 명의 신탁 받아가지고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고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로 가지고 있다가 분필 절차를 밟아가지고서 나누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상 이 경우에도 이제 서로 간의 공유자들 간의 계약 관계로 인하여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가지게 된다면 아마 좀 더 관리가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 예. 이 물건에 대해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라는 그 의문점을 계속 던지는 이유는 사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이 임대 시스템은 사실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좋은 아이템으로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어떤 이런 개선점을 찾는다면 지분 경매이기 때문에 이제 골치 아픈 거 일단은 한 발 물러섰는데 사실은 다 사람과 사람이 붙어서 하는 거니까 만약에 그런 협의가 다른 지분자하고도 원활하게 된다 그러면 뭐 거의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때는 뭐 수익 분석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수익 분석을 해보니까 요거 수익률 괜찮습니다. 11% 가까이 나오고요. 17억에 낙찰 받았다고 해도
자기 자본 5억 가지고 융자 12억 끼고 해도 지금 2,500 정도만 받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수익률이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이제 전체 지분을 다 인수하는 금액을 한번 그 2,500을 두고 환산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감정가상으로 나와 있는 금액으로 나머지 3분의 2 지분을 이제 인수를 하고 본인은 이제 경매로 인수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이제 어쨌든 일반 거래로 사는 것보다는 조금 약간 3분의 1만큼은 조금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보죠. 그렇게 하면 수익률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제가 2,500을 월 수입으로 보고 계산을 해보니까 일단은 적정한 경락가가 65, 물론 더 떨어지게 되면 수익률이 올라가겠지만 65억 정도를 환산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한 6.6%에서 7% 가까이 수익률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빌딩에 이 정도 수익률이면 65억이면 자기 자본 20억 정도를 가진다고 했을 때 45억을 융자를 하고 이자가 연 1억 8천에 월 1,500만 원 정도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총수익이 그때 아까 2,500만 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1,000만 원 정도, 1,000에서 1,1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전 자기 자본 수익률이 6.6% 정도 나오게 됩니다. 보증금이 한 5억 정도 되고 한 3천 정도가 나온다고 치면 훨씬 좋은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네, 보증금으로 이제 일부 부분은 또 저기를 저기 갚고요. 예, 상환을 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상당히 근데 실제로 예. 근데 이 궁금한 게 이게 저희가 이때까지 에쿼티를 한 30% 정도 제가 생각을 하고 이것도 했는데 과연 지분 경매도 제가 에쿼티를 30% 잡고 융자가 과연 70%가 가능한지 그거는 제가 지금 손 의원님이나 우리 진행자님한테 좀 제가 좀 조언을 구해 볼 수 있을까? 지분 경매 지분에 대한 대출 안 해보셨죠? 지분이 있는 신탁은 해봤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대출은 가능합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감정가, 그러니까 담보 비율을 좀 낮게 보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에서 종사를 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흔하게 접하지를 않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불안성이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그러니까 전체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지분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리스크를 많이 생각하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출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그냥 찾아보니까 한 60%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찾아보니까 나오긴 하는데 그것도 조금 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해봤습니다. 기준 자체를 말입니다. 그걸 이제 무리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이 전체가 경매가 나왔을 때 80억에 낙찰이 됩니다. 그럼 그 중에서 70%를 내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면 정상적이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죠. 네. 자, 3분의 1 지분만 나왔습니다. 지분 경매가 낙찰되는 낙찰가율을 보통 보면 한 50%에서 50% 정도 선에서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50%라고 봤을 때는 26억에 그 낙찰되는 금액이 13억이거든요. 그 13억에 70%를 받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기준은 낙찰되는 금액 자체에다가 본인이 대출을 했을 때 자기의 그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을 하는데 자 이거는 26억 정도를 잡혔는데 워낙 경매가가 그렇죠.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지고 그 떨어진 금액의 70%를 잡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전체 금액에서 70을 받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얘기가 안 됩니다. 그렇게 대출이 되지도 않고 또 네, 그 부분입니다. 아까 지금 우리 진행자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대출을 받은 사람이 상환을 못하는 경우, 원리금을 상환을 못하는 경우는 결국엔 환가를 해야 되거든요. 매각해서 해야 되는데 예컨대 지금 있는 지분 부분이 그러니까 매각이 됐어요. 근데 매각이 됐는데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통용되는 금액이다. 그러면 그것이 가격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어떤 퍼센테이지로 금액이 나오겠죠. 이제 그래서 지금 이 한 번에 지분 경매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털어버릴 수는 없겠지만 지분 경매라고 해서 결코 그냥 약간 경계심을 가지고 그냥 물러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한번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당장 그런 어떤 결과를 얻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혹시 압니까? 이제 이 전혀 또 새로운 또 분야에 이제 그 남들이 발을 디디지 않은 저희가 이제 그 클로징 할 때 멘트에 보면 이제 항상 이 적극적인 어떤 그런 멘트들이 나오는데 그런 어떤 얘기들은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이 물건도 아마 그 측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분 경매에 대한 얘기를 뭐 계속 하려고 그러면 끝도 없이 가니까 이제 오늘 이 정도 선에서 하고 우리 박 의원님 마지막으로 이 물건에 대해서 뭐 공동 대발로 한번 갈 수 있도록 좀 그 주변 사람들한테 힘 좀 써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관광특구로 지정이 오래됐는데 안 되는 이유가 서로의 각자 입장이 틀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특구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공동개발을 서로 양보하면서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그때 토의할 때 제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실 얘기를 드린 걸 사과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분 경매라는 게 사실 뭐 여러 가지 접하기 전에는 굉장히 이렇게 두려운 것도 있고 이렇게 행사를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단점이 많이 부각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분석을 해본 바로는 상당히 이 정도 2,500이 아니라도 2천만 원 정도만 나와도 수익이 지금 6% 7% 이상은 훨씬 나오는 걸로 이렇게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부분도 이런 접해보지 않은 부분도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굉장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뭐 확신이 듭니다. 지금 수익 분석을 해보니까. 제가 부동산은 항상 입지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그 본권 같은 경우에는 입지에 비해서 사실 부동산의 활용 가치가 굉장히 조금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보다도 그 소유를 갖고 계시는 소유자분들은 더 많은 고민을 했겠고 그다음에 그만한 사유가 있겠지만 그냥 부동산 쪽에서 근무를 하는 부동산 업적으로 하시는 뭐 저희 위원들 포함해서 보면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을 조금 더 저희가 뭐 다는 아니었지만 일부 아주 소수 일부를 얘기 드렸지만 새롭게 그러니까 입찰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좀 최유화할 수 있는 부동산을 활용하셨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의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이 지분 경매 이게 좀 어려운 그 난제이긴 한데. 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지분 경매이기 때문에 다른 공유 지분권자들이 우선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이 건 경매는 그 특별 매각 조건으로 1회에 한해서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가 가능하도록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응찰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점을 유의하셔서 이제 좀 경매에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설사 이제 낙찰을 받은 다음에 자기 뜻대로 공유 지분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유 지분권자는 언제라도 그 공유 관계를 해소하고 이제 자신의 이제 몫을 받을 수가 있는 다른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지분 경매라도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에 나서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셨듯이 지분 경매라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부동산을 많이 접하신 사람들도 지분 경매하면 왠지 한 발 물러서는 어떤 그런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접근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유찰 횟수가 많고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이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그 낙찰가를 잘 이용을 한다면 생각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메리트가 있는 물건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권리를 온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변 상황에 대한 아니면 그 지분자들에 대한 어떤 서로 간의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알면 알수록 훨씬 더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결코 수익만 많이 나온다고 덜컥 물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면 남들이 가지 않는 길에서 충분히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지뢰밭은 꼭 조심해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은 내가 가질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투자에는 많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단시간 내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집중하고 노력하십시오. 준비된 자에게 성공은 함께하기 마련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결코 쉽지 않은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 안록현의 부동산 물건 분석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부동산 물건을 선정해 풍성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